여기 잠이 든 김여정의 옆에서 한 여성이 입을 틀어막고 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비밀스러운 문서가 들려져 있는데요. 그 순간 갑자기 들려오는 노크 소리에 여성은 급히 문서를 숨기지만 떨리는 손은 주체를 하지 못합니다. 이후 그녀는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게 되고 남한에 도착하자마자 눈물을 흘리며 쓰러지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 여성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에서 김여정의 비서로 일했던 한혜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보는 채널에 제 이야기를 하려니 감회가 새롭네요. 북한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니까요. 저는 어렸을 적 꽤 유복한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는 못했어요. 김일성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던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서 우리 가문은 천천히 몰락했거든요. 결국 중앙당 부장이었던 아버지는 지방의 작은 공장 지배인으로 좌천되었고 만수대예술단의 수석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는 음악교사가 되셨습니다. 고급 주택에서 단칸방으로 옮겨가던 날은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이웃들의 속삭임이 들려왔어요. 그 대단한 한성국의 가족이 저렇게 될 줄이야. 그냥 죽은 게 아니라며? 듣기로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어머니는 늘 말씀하셨죠. 예지야, 우리에겐 아직 음악이 있잖니. 그래서 저는 매일 밤 피아노를 치셨습니다. 쇼팽의 녹턴을 끊임없이 연주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싶었거든요. 그러다 그 운명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김일성종합대학 도서관의 구석진 피아노에서 어머니에게 배운 그 녹턴을 연주하고 있을 때였어요. 한혜지 동무? 누군가 저를 부르는 소리에 저는 연주를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정말로 한성국 동지의 손녀가 맞나요? 김여정이 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숨이 멎는 것만 같았어요. 북한에서 김여정의 이미지는 차갑고 냉정하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때 마주한 김여정의 눈빛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차가운 권력자의 눈이 아닌 음악을 사랑하는 한 인간의 눈빛이었으니까요. 만수대예술단 출신이었던 어머니에게 배웠다고 들었어요. 영어와 중국어도 능통하다면서요? 역시 한성국 동지의 손녀답네요. 저는 긴장이 되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김여정은 살짝의 미소를 짓더군요. 그러더니 곧 봅시다 라는 말을 남기고는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말이죠. 그리고 이틀 뒤 저는 김여정의 비서로 임명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여정의 비서 생활은 만만치가 않았어요. 매일 새벽 4시 알람 소리와 함께 하루가 시작되었죠. 해외 언론 모니터링을 하고 영어와 중국어로 된 보도들을 분석해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김정은의 정치 활동을 보좌하는 김여정의 일정은 더욱 세심하게 조율해야 했죠. 김여정이 가장 예민한 부분이었거든요. 가장 중요한 임무는 김여정의 약물 관리였습니다. 수면제, 진통제, 항우울제. 그의 서랍장은 마치 작은 약국 같았어요. 특히 김정은과의 회의가 있는 날이면 김여정의 손떨림이 심해졌습니다. 화장실에 자주 들어갔다 나오고 거울 앞에서 수십 번씩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안절부절 못했죠. 예지 동무, 내 목소리가 떨리진 않나? 표정은 자연스러워 보여? 회의 직전 김여정은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때론 갑자기 일어나 방 안을 서성이다가 벽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의 초상화 앞에서 오랫동안 서 있기도 해요. 마치 무언가를 간절히 구하는 듯한 모습으로 말이죠. 오라버니가, 아니, 지도자님께서 오늘따라 불편해 보이셨어. 회의가 끝난 후면 김여정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차가운 기품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어린 소녀처럼 불안해하며 손톱을 물어뜯었어요. 그럴 때면 저는 얼른 피아노 앞에 앉습니다. 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조금은 진정이 되고는 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일 뿐 금세 다시 식은 땀을 흘리곤 했죠. 특히 심야에 김정은의 갑작스러운 호출이 있는 날은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날이면 김여정은 한밤중에 깨어나 구토를 하고 식은땀을 너무 많이 흘려 옷을 갈아입기도 할 정도였거든요. 저는 그런 그를 지켜보며 약을 준비하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죠. 예지 동무, 자네 할아버지도 이런 고민을 하셨을까? 이렇게 무서웠을까? 밤이 깊어질수록 김여정의 말투가 달라집니다. 약에 취하면 할아버지 이야기를 물어보곤 해요. 때로는 울음을 터뜨리기도 하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묻고 싶은 것이 넘쳐나지만 저는 그저 옆에서 손을 잡아줄 뿐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죽음이 왜 나오는지, 김여정과 할아버지가 어떤 관계였는지 전혀 알지 못하고 의문만 속으로 품은 채 말이죠. 그러다 문득 김여정이 제 손을 꽉 붙잡고 예지 동무, 난 괜찮아 보이나?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지? 라고 물을 때면 차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혀 괜찮아 보이지가 않으니까요. 서류를 정리하다 보면 가끔 김여정의 메모를 발견합니다. 회의록 귀퉁이에 새겨진 무의미한 낙서들, 반복해서 쓰여진 살아남자라는 글자들. 그리고 가끔은 도망가고 싶다 는 흐릿한 글씨도 보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평양의 불빛이 희미해질 때쯤
저는 마지막 서류를 정리합니다. 한때 우리 가족이 살았던 그 저택의 불빛도 보이네요. 우리 가문의 몰락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음을 이제는 알 것 같아요. 무언가 있을 것이라는 의문이 피어올랐지만 저는 그저 그 의문들을 속으로 삼키며 다음 일을 준비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몰랐습니다. 곧 제 인생을 뒤집을 만한 사건이 다가올 것이라는 걸 말이죠. 그날은 유독 춥던 12월의 아침이었습니다. 평소보다 늦게 나타난 김여정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어요. 왼쪽으로 늘어뜨린 머리카락, 평소보다 두껍게 발린 화장 아래로 보이는 시퍼런 멍 자국. 그는 내내 왼쪽 얼굴을 가리려 애썼지만 이미 크게 부어오른 뺨은 쉽게 감춰지지 않았습니다. 얼음찜질을 해드리는 동안 김여정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게 다 김정은의 짓이라는 것을 말이죠. 김정은이라는 이름이 들릴 때마다 김여정이 무의식적으로 움찔거리는 것을 보았으니까요. 그리고 그날 이후 김여정의 약물 사용은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김정은과의 회의가 예정된 날이면 더욱 심각해졌죠. 아침이면 완벽하게 차려입은 김여정이 중앙청사로 향하지만 그녀의 가방 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수면제, 진통제, 항불안제, 그리고 함흥에서 제조된 특별한 하얀 가루가 든 작은 유리병까지 온갖 종류의 약들이 들어있죠. 게다가 요즘에는 시간대별로 섭취하는 약물의 종류 또한 달라졌습니다. 아침에는 각성제로 시작해서 오전 회의 전에는 항불안제, 점심 이후에는 진통제, 저녁이 되면 수면제와 함께 특별한 하얀 가루까지. 마치 시계처럼 정확한 이 약물 투여는 이젠 김여정의 하루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의 뺨 사건 이후로 그녀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김정은과의 회의가 있는 날이면 화장실을 수시로 드나들고 때로는 과도하게 먹다가 토하기도 해요. 창백한 안색과 식은땀, 떨리는 목소리를 감추기 위해 더욱 차갑게 굳어버린 표정까지 심각할 정도로 불안해했죠. 심지어는 복도에서 발자국 소리만 들려도 파르르 떨고 전화벨 소리에도 놀라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곤 했어요. 원래도 심각했지만 이제는 약으로도 힘들 정도로 보였죠. 게다가 고위 간부들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김여정의 부어오른 뺨을 보았다는 소문이 돌면서 그들의 태도가 미묘하게 변했거든요. 겉으로는 더욱 공손해졌지만 그 속에 숨은 경멸과 동정이 뒤섞인 시선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수군거렸죠. 김일성의 피를 이어받았다지만 결국 여자일 뿐이야. 결국 김여정은 복용해서는 안 될 약까지 복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유리판 위에 하얀 가루를 조심스럽게 늘어놓는 손길, 떨리는 손으로 주사기를 채우는 모습까지. 그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인간이라기보다는 짐승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처음 이 광경을 목격했을 때는 충격으로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을 정도였죠. 그렇게 약물이 몸에 퍼질 때면 그녀의 눈동자가 달라집니다. 처음에는 일그러지던 표정이 서서히 평온해지고 이내 무서울 정도로 공허해져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약물의 용량은 늘어갔고 주사 자국을 감추기 위해 긴 소매를 고집하는 날도 많아졌습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쏟아지는 식은땀, 몸서리치는 경련, 알 수 없는 환청에 시달리는 모습까지. 때로는 바닥을 기어다니며 떨어뜨린 약물을 찾기도 하고 오라버니, 제발 죽이지만 말아주세요 라며 잠꼬대를 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그를 끌어안고 등을 쓸어주는 것밖에 할 수 없어요. 더 문제인 것은 점점 저도 이 어둠에 물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러한 김여정의 비밀을 지키는 것이 제 존재 이유가 된 것만 같아요. 약물을 준비하고 주사 자국을 감추는 화장법을 연구하고 그의 발작을 진정시키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서랍 속에서 발견되는 찢어진 메모들은 이제 마약에 절어 얼룩져 있어요. 살고 싶다. 도망가고 싶다. 더는 못하겠다. 마치 피로 쓴 것 같은 글자들이 번져 있습니다. 어떤 메모에는 오빠의 손이 자꾸 보여 라는 문장이 반복적으로 적혀 있기도 했어요. 뺨을 맞은 그날의 악몽이 아직도 그를 괴롭히는 걸까요? 중앙당 간부들 사이에서는 은밀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여정의 불안정한 상태에 대한 우려, 그의 약물 중독에 대한 의심, 누군가는 그가 곧 숙청될 거라는 말까지 흘리기도 해요. 그때마다 저는 필사적으로 흔적을 지우고 증거를 없애느라 며칠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이제는 제 방에서도 김여정과 비슷한 악몽을 꿉니다. 꿈에서 저는 끝없이 추락하고 있어요. 그리고 깨어나면 김여정처럼 식은땀에 젖어 있죠. 우리는 서로 다른 방에서 같은 악몽을 꾸고 있는 걸까요? 이 금빛 감옥에서 우리는 모두 자유를 향한 헛된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충격적인 것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날 밤, 김여정의 집무실은 여전히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약물과 술에 취해 소파에서 잠든 김여정을 바라보며 저는 서류 정리를 시작했어요. 오늘은 유독 서류가 많았습니다. 김정은과의 회의 자료들 사이에 다른 부서의 문서들이 뒤섞여 있는 것 같더군요. 그렇게 평소처럼 기계적으로 분류하던 중 잘못 섞여 들어온 듯한 한 장의 문서가 제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문서는 김여정의 집무실에 있어서는 안 될 문서였어요.
총무부에서 올라온 서류들 사이에 끼어있던 이 문서는 애초에 조직지도부 서류가 잘못 전달된 것이었죠. 그리고 그 내용을 읽는 순간 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최고 기밀, 후계자 양성보고서.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문서를 펼쳤습니다. 그러자 스위스의 한 사립학교에서 가명으로 재학 중인 15세 남학생의 사진이 눈에 들어왔어요.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임이 분명했죠. 그동안 대외적으로 공개된 적 없는 후계자의 존재가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뒤에 붙어있는 김여정 관련 문건이었어요. 대중의 시선 분산을 위한 후계 구도 연출 계획이라는 제목 아래 김여정을 의도적으로 후계자로 부각시키는 전략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여성 지도자에 대한 대중의 거부감을 이용 실제 후계자 보호를 위한 방패막이 역할 수행. 순간적으로 모든 것이 이해되었습니다. 김여정이 보이는 극단적인 불안과 공포, 끊임없는 약물 의존. 그것은 단순한 정신적 공황이 아닌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거부할 수 없는 처지에서 오는 절망이었던 거죠. 그러다 문서들 사이에서 발견한 낡은 서류철이 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1976년 한성국 동지 처리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어요. 손이 떨려왔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심장마비로 알려진 할아버지의 죽음에 관한 기밀 문서였어요. 문서를 읽어내려갈수록 충격은 커져만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당시 남북 간 평화 구상을 비밀리에 준비하고 계셨더군요.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위한 7개년 계획이라는 보고서의 일부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민족의 비극적 분단을 종식하고 항구적 평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단계적 접근을 제안한다. 하지만 이 구상은 당시 강경파들의 심기를 건드렸나 봅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를 수정주의자로 몰아갔고 제거 계획을 세웠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처리 방법에 대한 세부 내용이었습니다. 대상의 평소 심장 질환을 고려, 특수 약물 GX-37 투입, 자연사로 위장하여 처리할 것, 시간과 장소는 본인의 자택에서 휴식 중에 발생한 것으로 설정. 할아버지의 마지막 보고서 끝에는 힘겹게 쓴 듯한 메모가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내 운명을 예감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이 길이 옳다는 것을 나는 믿는다. 언젠가 누군가는 이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더욱 쓰라린 것은 그들이 할아버지를 제거하는 데 사용했던 약물 GX-37이 지금 김여정이 사용하는 약물의 원료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파괴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발견한 문서가 저를 완전히 절망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바로 상반기 숙청 계획이라는 제목의 문건이었어요. 거기에는 김여정의 약물 중독을 빌미로 한 대대적인 숙청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김여정을 포함해 그의 측근 30여 명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었고 그 마지막 즈음에 제 이름도 있었습니다. 한혜지, 한성국의 손녀, 김여정의 약물 공급 및 은폐 혐의. 저는 소파에서 잠든 김여정을 바라봤습니다. 혹시 그녀도 알고 있었을까요? 자신이 허수아비 후계자라는 것과 곧 숙청당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 이 문서들은 절대로 그녀의 눈에 띄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문서들을 원래대로 정리하려는 순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서류를 제자리에 넣으려는데 노크 소리가 들렸어요. 다행히 김여정은 전혀 미동도 하지 않았죠.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여니 호위사령부 부사령관 최대위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자마자 창백해졌어요. 그의 손에 들린 서류 봉투에서 숙청 계획서와 비슷한 문서가 삐져나와 있었거든요. 한혜지 동무, 저는 서류들을 찾으러 왔습니다. 이후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의 이름도 그 명단에 있었다는 걸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후 인적 없는 계단에서 나눈 짧은 대화가 제 운명을 바꿔놓았어요.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북을 준비해왔다고 했습니다. DMZ의 지뢰밭을 피해갈 수 있는 경로도 국경 경비대의 순찰 시간도 파악해두었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다음 주 새벽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달빛 아래 평양의 거리를 걸으며 할아버지의 마지막 순간을 떠올렸어요. 그날의 심장마비는 결국 진실을 말하려 했던 대가였던 거네요. 때로는 진실을 말하는 것이 가장 큰 용기란다. 어린 시절 들었던 할아버지의 말씀이 가슴을 울립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탈북을 결심했습니다. 이 모든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이었을까요? 할아버지가 그토록 쓰고 싶었지만 쓰지 못했던 진실, 김여정이 그토록 말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집 서랍 깊숙이 숨겨둔 여권과 현금을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주 새벽, 저는 이 금빛 감옥을 떠나 있겠죠. 할아버지께서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제가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아요. 평화를 위한 그 위대한 꿈을 이번에는 반드시 세상에 알려야 할 것 같습니다. 탈북을 결심한 그날 이후 일주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평소처럼 김여정의 집무실에 출근하고 서류를 정리하고 약물을 챙기는 일상이 이어졌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탈출 계획으로 가득했어요. 비서라는 신분이 오히려 도움이 되었습니다. 의심받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거든요.
최대위와는 매일 밤 철야 근무를 핑계로 만났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탈북 경로를 연구해왔더군요. DMZ의 지뢰받지도 국경경비대의 순찰시간표,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까지 그의 준비는 완벽했어요. 한동무, 우리에겐 단 한 번의 기회밖에 없습니다. 탈북 전날 저는 평소보다 더 많은 약을 김여정의 차에 탔습니다. 그날 밤은 그 어느 때보다 깊이 잠들어야 했으니까요.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우리는 서로를 구원하지 못한 채 이렇게 헤어지는 걸까요? 그렇게 저는 집으로 돌아와 짐을 꾸렸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갈 순 없었어요. 할아버지의 일기장과 어머니의 음악 앨범, 그리고 김여정의 집무실에서 가져온 기밀 문서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제가 알려야 할 진실이 모두 담겨 있었으니까요. 이윽고 새벽 2시, 약속된 시간이 되자 최대위가 검은색 승용차로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그의 호위사령부 신분을 이용하면 검문을 쉽게 통과할 수 있었죠. 차 안에서 우리는 거의 말을 하지 않았어요. 오직 달리는 차 소리와 긴장된 숨소리만이 새벽 공기를 가르고 있었습니다. 평양을 벗어나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이곳에서의 마지막 새벽이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검문소입니다. 최대위의 말에 긴장이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준비한 서류들은 완벽했어요. 호위사령부 특별 임무 수행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별다른 제재 없이 검문소를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순조롭지만은 않았어요. 개성을 지나 DMZ에 가까워질 무렵 뒤에서 경적 소리가 들렸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검은 차량이 심상치 않았어요. 들켰습니다. 최대위의 차가운 한마디와 함께 총성이 울렸습니다. 뒷유리가 깨지는 소리와 함께 차 안으로 찬바람이 밀려들었어요. 최대위는 핸들을 급하게 꺾으며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도보로 이동해야 합니다. 준비하세요. 저희는 차에서 내려 어둠 속을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쏟아지는 총알 사이로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최대위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어요. 왼쪽 어깨에 피가 번지고 있었습니다. 저를 두고 가세요. 이 경로대로만 가면 됩니다. 꼭 버티세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총성이 울렸습니다. 저는 망설였지만 최대위가 주머니에서 꺼낸 수류탄을 보고 결심할 수 있었어요. 가세요. 이건 제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후 어둠 속을 달리는 동안 최대위가 던진 수류탄 소리와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멀어질 때마다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이 든 가방을 꼭 쥔 채 그가 알려준 경로를 따라 계속 달렸어요. 새벽 안개가 자욱한 DMZ를 지나는 순간 갑자기 눈부신 조명이 저를 비췄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여기는 대한민국 군부대다.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이후 쓰러지는 제게 누군가 달려왔어요. 저는 북한에서 귀순하러 온 사람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저의 말을 듣고 그들은 저를 살펴보더니 급히 어딘가로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은 제게 반말을 하지 않았죠. 괜찮으세요? 존댓말로 건네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곧이어 도착한 현대식 구급차에 실려 이동하는 동안 저는 계속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구급차 안에 첨단 의료 장비들과 깨끗한 침대, 그리고 무엇보다 따뜻하게 대해주는 의료진들의 모습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국정원 임시보호소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동이 터오고 있었어요. 그리고 조사실에서 저를 맞이한 요원들은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차가운 신문이 아닌 대화를 원했거든요. 많이 힘드셨죠?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그들은 제 이야기를 진심으로 경청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거짓말로 점철된 세상에서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할아버지의 일기장을 조심스럽게 꺼내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북 평화를 꿈꾸다 독살당한 할아버지의 이야기, 김정은의 숨겨진 아들과 김여정의 비극, 그리고 새로운 숙청 계획까지. 요원들은 때로는 놀라고 때로는 안타까워하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이 자료들이 사실이라면 매우 중요한 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들의 진지한 태도에서 진실을 대하는 자세가 얼마나 다른지 새삼 느낄 수 있었어요. 조사가 끝난 후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받았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니 아침 해가 눈부시게 떠오르고 있었어요. 그러다 문득 최대위가 걱정되었습니다. 그는 무사했을까요? 그리고 김여정은 지금쯤 제가 사라진 것을 알았을까요?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 있을 때 요원 한 분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이제 좀 쉬세요. 이곳은 안전합니다. 그리고 그날 저는 처음으로 안전하다는 말을 믿을 수 있었어요. 탈북 과정에서 잃은 것도 많지만 제가 지켜낸 진실이 언젠가 더 큰 변화를 만들어낼 거라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할아버지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로운 한반도를 위해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이어가야 할 것 같아요. 창밖으로 보이는 대한민국의 아침은 제가 알던 평양의 새벽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자유롭게 날아다니는 새들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야 진짜 내 삶이 시작되는 걸까요? 국정원 조사를 마치고 하나원에 도착했을 때 처음 본 건물의 규모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양 만수대의 아파트도 이렇게 현대적이진 않았어요. 12주 동안의 교육을 받게 될 이곳은 마치 미래도시 같았습니다. 방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발견한 건 에어컨이었어요. 평양에서는 최고위층 간부들도 선풍기 한 대 놓는 것을 특권으로 여겼는데 말이죠. 더욱 놀라운 건 24시간 멈추지 않는 전기 공급이었습니다. 첫날 밤 갑자기 정전이 될까봐 촛불을 준비했다가 옆방 언니에게 웃음거리가 되었죠. 온수가 나오는 샤워실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북한에서는 최고위층조차 겨울이면 물을 끓여 씻었는데 이곳에선 버튼 하나로 따뜻한 물이 쏟아졌습니다. 이후 하나원 식당에서 처음 식사를 했을 때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북한에선 쌀밥 한 그릇도 귀했는데 이곳의 식탁은 마치 김정은의 연회장 같았어요. 사람들이 음식을 자유롭게 골라 먹고 심지어 남기기까지 하는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평양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복도에 설치된 대형 TV에서는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정치인들이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비판하고 시민들이 거리에서 자유롭게 시위하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이 모든 게 연출된 거라 생각했어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사진 앞에서 조금만 실수해도 정치범 수용소행이었는데 이런 모습을 TV에서 버젓이 방송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육관에서 발견한 피아노 앞에서는 한참을 망설였어요. 북한에서는 김여정을 위해서만 연주했고 그마저도 지정된 곡만 칠 수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처음 건반을 눌렀을 때 그 소리에 눈물이 났어요. 이제는 제가 원하는 곡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북한의 그 어떤 기계보다 현대적이었고 지하철은 마치 SF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평양 지하철은 2개 노선뿐인데 서울의 지하철은 거미줄처럼 도시 전체를 연결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모두가 자유롭고 질서정연하게 이용을 하고 있었죠. 특히 사람들의 손에 들린 휴대폰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북한의 휴대전화는 통화와 문자만 가능했는데 이곳의 스마트폰은 마치 컴퓨터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었어요. 신용카드라는 개념은 더욱 믿기지 않았습니다. 플라스틱 한 장으로 모든 걸 살 수 있다니. 북한에선 돈을 세는 데만 한나절이 걸렸는데 말이죠. 인터넷 쇼핑은 마치 마법 같았어요. 버튼 몇 번 누르면 다음날 아침 물건이 배달된다니. 북한에선 한 달을 기다려도 물건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었는데 말입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언어였습니다. 인스타니 카톡이니 하는 말들은 마치 외계어처럼 들렸어요. 북한에서 배운 한국어는 이미 구시대의 언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드라마 완전 핫하다 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뜨거운 걸 말하는 줄 알았죠. 그렇게 하나원 생활이 길어질수록 북한의 후진성이 더욱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평양의 가장 화려한 거리도 이곳의 보통 동네만큼 발전하지 못했다는 게 가슴 아팠어요. 김정은이 선전하던 사회주의 낙원이 얼마나 큰 거짓말이었는지 이제야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밤이면 북한의 남은 가족들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토록 발전된 세상을 그들은 언제쯤 경험할 수 있을까? 제가 가져온 기밀 문서들이 혹여 그들에게 해가 되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도 컸습니다. 자유를 선택한 대가로 그들이 고통받지는 않을까 하는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이었어요. 하나원에서의 매일은 새로운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더 이상 김여정의 비서가 아닌 자유를 선택한 한 개인으로서 모든 것을 새롭게 배워가야 했어요. 때로는 혼란스럽고 두려웠지만 이곳에서 마주한 놀라운 현실은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을 주었죠. 그리고 이후 하나원에서 나와 처음 마주한 서울의 밤거리는 그야말로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평양에선 해가 지면 도시 전체가 잠들었는데 이곳은 밤이 되어도 마치 나처럼 빛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젊은 여성들이 늦은 시간에도 혼자 거리를 활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대형마트에 처음 갔을 때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평양의 광복백화점도 이런 규모는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진열대마다 가득 쌓인 상품들, 계절과 상관없이 있는 과일들. 북한에선 명절에도 보기 힘든 바나나가 이곳에선 사계절 내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거리의 카페들도 충격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 거리낌 없이 모여 앉아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자유롭게 나누는 모습이 낯설었어요. 북한에선 셋 이상 모이면 불순한 모임으로 의심받았는데 이곳에선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자유롭게 웃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북한에선 통화 내용까지 검열받았는데 이곳에선 누구나 자유롭게 세상과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 빨간불이 켜지자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멈춰서는 모습도 놀라웠습니다. 북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질서였어요. 더욱 인상적이었던 건 그 무리 속에 경찰, 군인, 일반 시민이 섞여 있다는 거였죠.
북한에선 철저한 계급 사회였는데 이곳에선 모두가 평등해 보였습니다. 한밤중에도 환하게 켜진 약국의 십자가, 24시간 문을 여는 편의점들. 이 모든 게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북한에선 전기가 들어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는데 이곳은 마치 밤이 없는 도시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 모든 것이 조금씩 익숙해져 가고 있지만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북한의 3천만 동포들도 언젠가는 이런 자유와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 그들에게도 이런 일상이 당연해지는 날이 올까요?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통일된 조국이란 말이 새삼 가슴에 와 닿습니다. 할아버지의 일기장에 적혀있던 통일된 조국이란 말을 되새기며 제 앞에 놓인 피아노를 바라보았습니다. 하나원에서의 교육을 마치고 받은 정착지원금으로 중고 디지털 피아노를 구입한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검은 건반과 흰 건반이 만들어내는 선율은 이제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한 것이 아닌 온전히 저를 위한 음악이 되었습니다. 이후 저는 생계를 위해 피아노 교습을 시작했어요. 하나원 상담사님의 추천으로 작은 음악학원에서 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한에서도 음악 교육을 받았고 만수대예술단 출신인 어머니에게 배운 실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죠. 첫 수업은 무척 긴장되었습니다. 북한식 교육 방식밖에 모르는 제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걱정이 컸어요. 하지만 그런 걱정은 첫 수업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과 호기심은 제가 알던 그 어떤 음악 교육과도 달랐으니까요. 선생님, 이 곡을 제가 좋아하는 대로 쳐도 되나요? 한 학생의 질문에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악보에 적힌 그대로만 연주해야 했고 그마저도 지정된 곡만 가능했어요. 더 놀라운 건 제가 자연스럽게 그래도 좋아 라고 대답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음악에도 삶에도 정해진 답이 없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 같아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제가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건반을 두드리는 아이들의 모습에서 제가 잃어버린 순수한 열정을 다시 찾을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실수 하나에도 큰 질책이 따랐는데 이곳의 아이들은 실수조차도 음악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즐기고 있었습니다. 수업이 없는 시간이면 연습실에서 혼자 피아노를 쳤어요. 쇼팽의 녹턴부터 재즈까지 이제는 제가 듣고 싶은 음악을 마음껏 연주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즉흥 연주를 하며 제 감정을 표현하기도 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할 자유로움이었습니다. 작은 성과들이 하나둘 쌓이기 시작했어요. 제자 중 한 명이 콩쿠르에서 입상했고 실력이 늘었다며 기뻐하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의 아이들도 이런 자유로운 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용기를 내어 작은 카페에서 주말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긴장된 마음으로 시작했지만 청중들의 따뜻한 반응에 점차 자신감이 생겼어요. 클래식, 재즈, 대중음악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연주가 끝난 후 종종 관객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제 음악에서 자유를 향한 갈망을 느낄 수 있다고 해요. 한 관객은 제 연주를 들으며 통일 이후의 모습을 상상했다고 했습니다. 음악이 국경을 넘어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걸 새삼 깨닫는 순간이었죠. 이제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통일된 한반도에서 북한의 젊은 음악가들과 함께 연주하는 모습을, 평양에서 자유로운 피아노 연주회를 여는 순간을, 그 꿈들이 현실이 되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칠 것입니다. 매주 토요일 저녁 카페에서 연주회를 엽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음악을 나누며 작은 행복을 발견하고 있어요. 청중들은 제 음악에서 희망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자유를 향한 여정이 저만의 것이 아닌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연주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울의 밤거리를 걸으며 생각합니다. 제가 선택한 자유가 옳았다는 것을, 음악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발견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을요. 피아노 건반 위에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느낍니다. 그 자유가 언젠가는 북한의 음악가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할아버지가 꿈꾸던 평화로운 한반도에서 우리 모두가 자유롭게 음악을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의 진짜 음악은 이제부터가 시작이니까요. 피아노 앞에 앉으며 다짐합니다. 이것은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요. 자유로운 음악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딘 지금 제 앞에는 더 넓은 세상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 여정이 결코 쉽지는 않겠지만 분명 아름다운 선율로 가득할 거라는 것을 말이죠. 그리고 그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고 연주하려 합니다. 저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나지만 새로운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부디 저의 앞날을 응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수사과장으로 일하다 작년 9월 극적으로 탈북에 성공한 오태승 씨의 이야기입니다. 15년간 북한의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베테랑 형사였던 그는
어느 날 압록강에서 발견된 젊은 여성의 토막 시신 사건을 맡게 됩니다. 평양을 발칵 뒤집어 놓은 이 충격적인 살인사건의 진실을 쫓던 오태승 씨는 북한 최고위층에 숨겨진 실체와 마주하게 됐고 결국 자신과 가족들의 생명이 위험에 처하자 탈북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오늘 오태승 씨가 들려줄 이야기를 통해 북한 권력 실세들의 처참한 민낯과 그들의 은밀한 범죄를 낱낱이 파헤쳐보려 합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수집했던 증거들과 함께 그 충격적인 진실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국가안전보위부에서 15년간 형사로 일했던 오태승입니다. 수사과장으로 재직하면서 주로 권력형 비리 사건들을 맡아왔고 그만큼 북한 고위층의 어두운 면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봐 왔습니다. 하지만 보위부 형사란 자리는 늘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았습니다. 진실에 다가갈수록 위험은 커져만 갔고 때로는 그 진실을 모른 척해야만 목숨을 부지할 수 있었죠. 그런데 이번 압록강 살인사건은 달랐습니다. 너무나 처참했고 너무나 끔찍했기에 그냥 덮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선택의 대가로 저와 가족들은 북한을 등질 수밖에 없었죠. 지금부터 제가 목숨을 걸고 마주했던 그 충격적인 진실을 들려드리려 합니다. 영하 15도의 한파가 몰아치는 이른 새벽, 현장 감식 반장 박대승과 함께 두터운 점퍼 속에서 한기를 느끼며 걸었습니다. 오태승 반장님, 여기입니다. 박대승의 목소리에 발걸음을 멈췄어요. 손전등 불빛이 하얀 눈 위로 검붉은 핏자국을 비추었습니다. 15년차 형사로서 수많은 시신을 봐왔지만 이번엔 숨이 턱 막혔죠. 시신은 마치 인형을 해체한 것처럼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절단면이 너무나 깔끔했습니다. 박대승이 무릎을 꿇고 시신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전기톱으로 절단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의 솜씨예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얼굴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의도적으로 신원 확인을 어렵게 만든 것이 분명했어요. 시신의 상태로 보아 사망한 지 24시간은 지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현장을 세밀히 살피던 중 눈 속에서 의복 조각 하나를 발견했어요. 조심스럽게 집어들어 라벨을 확인했습니다. 만수대예술단 의상실. 순간 며칠 전 접수된 실종 신고가 떠올랐어요. 만수대예술단 소속 수석무용수 류아진. 23살의 젊은 무용수였어요. 박대승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현장 감식은 제가 마무리하죠. 반장님은 예술단부터 확인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향했어요. 해가 뜨기 시작할 무렵 만수대예술단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평양의 중심가에 위치한 웅장한 건물이었죠. 안내를 받아 류아진의 숙소로 향했어요. 3층 복도를 걸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이른 아침임에도 연습실에서는 피아노 소리가 들려왔어요. 류아진의 방 앞에 서자 왠지 모를 불길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방은 마치 전시장처럼 완벽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침대 시트는 한 주름 없이 반듯했고 책상 위에 물건들은 자로 잰 듯 가지런했죠. 옷장을 열어보니 의상들이 색상별로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도 이렇게 정리정돈을 잘했나요? 옆에 선 관리부 직원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류아진 동지는 연습에 열중하다 보니 방이 늘 조금 어수선했어요. 서랍장을 열어보니 고급스러운 외제 화장품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예술단 무용수의 월급으로는 구입하기 힘든 물건들이었어요. 옆 서랍에는 명품 가방들도 있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어디서 구했죠? 관리부 직원이 고개를 저었어요.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최근 들어 갑자기 비싼 물건들을 하나둘씩 들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상 위에는 연습 일정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빼곡히 적힌 일정 속에는 특별 공연이라고 표시된 날짜가 여럿 보였어요. 이 특별 공연은 뭔가요? 김정은 원수님 앞에서의 동무였습니다. 류아진 동지가 수석무용수가 된 뒤로 자주 불려갔어요. 말을 듣는 순간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무용수, 김정은의 관심, 그리고 갑작스러운 실종. 뭔가 불길한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더 자세히 방을 수색하려는 순간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오태승 반장님, 돌아보니 예술단 관리부장이 서 있었어요. 수사는 여기까지 하시면 됩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제 겨우 수사를 시작했는데 벌써부터 중단하라니. 무언가 큰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류아진의 프로필 사진을 보니 긴 생머리에 맑은 눈을 가진 아름다운 무용수였어요. 실종 신고서에는 연습이 끝난 후 귀가하지 않음이라고만 적혀 있었죠. 창밖은 어느새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압록강의 처참한 시신, 완벽하게 정리된 숙소, 출처를 알 수 없는 명품들, 김정은 앞에서의 잦은 공연, 그리고 갑작스러운 수사 중단 명령까지 모두 의심스러웠어요. 수사국장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권력이 개입된 사건은 건드리지 마라. 내 가족을 생각해라.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저 완벽하게 정리된 방에는 뭔가 큰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압록강에서 발견된 시신의 주인이 류아진이라면 이건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닙니다. 책상 위 서류들을 다시 한번 훑어보았어요. 직감이 말해주고 있었죠. 이 사건의 끝에는 평양의 가장 높은 권력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지금은 그걸 입증할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박대승 반장님, 수화기를 들어 전화를 걸었어요. 현장 사진이랑 증거물 분석 결과 절대 유출되지 않게 조심히 보관해주세요. 그리고 류아진의 부검은 제가 직접 입회하겠습니다.
만수대예술단 연습실 안으로 들어서자 피아노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류하진의 동료 무용수들을 비밀리에 만나기 위해 일부러 이른 아침 시간을 택했어요. 공식적으로는 수사가 중단됐지만 진실을 찾기 위해선 이런 식의 독자 수사가 불가피했죠. 류하진 동지와 가까웠다고 들었습니다. 젊은 무용수가 긴장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원수님께서 하진이의 공연을 보신 뒤로 모든 게 달라졌어요. 처음엔 단체 공연에서 동무 파트가 늘어났고 곧 개인 공연 요청이 잦아졌죠. 무용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부터 리설주 여사의 시선이 날카로워졌어요. 하진이가 연습할 때면 자주 찾아와 지켜보셨죠. 꼭 사냥감을 노리는 매처럼요. 다른 무용수의 증언도 비슷했습니다. 류하진이 김정은 앞에서 공연할 때마다 리설주가 찾아왔다고 해요.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차가운 눈빛이 모두를 떨게 만들었다고 했죠. 한 달 전쯤이었을 거예요. 리설주 동지께서 하진이를 개인적으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 뒤로 하진이가 많이 불안해했죠. 그리고 예술단을 나서는데 누군가 곁눈질로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돌아보니 안무가 황성민이 서 있었습니다. 오태승 동지,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적한 카페로 자리를 옮겼어요. 황성민은 주위를 살피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류하진 동지만이 아닙니다. 지난 2년간 3명의 무용수가 더 실종됐어요.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김명, 서지원, 한소라 모두 20대 초중반의 뛰어난 무용수들이었습니다. 원수님의 관심을 받았고 개인 공연을 자주 했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어요. 황성민의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방도 류하진 동지처럼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흔적을 지운 것처럼요. 증언을 듣고 나와 대동감각으로 향했어요. 경비원 한동춘을 만나기 위해서였죠. 그는 긴장된 표정으로 나를 맞았습니다. 실종 전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2시경 류하진 동지가 검은색 승용차에 탑승하는 걸 봤어요. 한동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라면 그 시간에 차량 출입이 없는데 그날따라 이례적이었죠. 차량이 압록강 방향으로 향하는 걸 봤어요. 더 자세한 내용을 물으려는 순간 한동춘의 무전기가 울렸어요. 죄송합니다. 근무지로 돌아가 봐야. 그의 뒷모습에서 두려움이 묻어났습니다.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걸 그도 알고 있는 듯했어요. 다음 증인은 운전기사 오종철이었습니다. 그를 만난 건 평양역 근처 술집이었어요. 그날 새벽 철이반 차량을 봤습니다. 평소엔 절대 보이지 않는 차량이었는데 압록강 쪽으로 향하더군요. 오종철이 술잔을 비웠습니다. 철이반이라뇨? 자세한 건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나타나면 누군가가 사라지죠.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차량 번호라도 기억나십니까? 오종철이 휴대폰을 꺼내더니 메모를 보여줬습니다. 평양 내 특수번호였어요. 이걸 추적하면 뭔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죠. 이 번호 꼭 필요합니다. 그가 메모를 건네며 중얼거렸어요. 조심하십시오. 그들은 모든 걸 감시하고 있으니까요. 다음 날 오종철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직접 찾아가 보니 그의 숙소는 텅 비어 있었어요. 이웃들 말로는 새벽에 갑자기 이사를 갔다고 했죠. 사무실로 돌아와 지금까지의 증언들을 정리했습니다. 류하진을 포함해 4명의 무용수들이 실종됐어요. 모두 김정은의 관심을 받은 젊은 여성들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필요했죠. 류하진이 탑승한 검은색 승용차와 철이반의 연관성을 밝혀내야 했어요. 책상 위에는 오종철이 건넨 차량 번호가 적힌 메모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 번호를 추적하면 모든 걸 밝혀낼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만큼 위험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수화기를 들어 박대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량 등록 조회 좀 부탁드립니다. 비밀리에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차량 번호 조회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대승이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차량은 국가보위부 산하 특수조직 소속이었죠. 문현숙이라는 여성이 책임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문현숙에 대해 더 조사해보니 5년 전까지는 만수대예술단 무용수였더군요. 박대승의 말에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건 그녀의 언니가 10년 전 실종된 무용수라는 겁니다. 박대승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사무실 문이 열렸습니다. 우리는 순간 말을 멈췄고 서류들을 재빨리 치웠죠. 그 여자는 주변을 한번 살피더니 문을 조용히 닫았습니다. 저는 최윤아라고 합니다. 리설주 여사의 비서실에서 일하고 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닫은 최윤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더 이상은 이 짐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최윤아의 증언은 충격적이었어요. 리설주의 철이반은 5년 전부터 존재해왔다고 했죠. 불편한 인물들을 제거하는 비밀 숙청 조직이었습니다. 처음엔 정치적 반대파들이 주 대상이었어요. 하지만 2년 전부터 원수님의 관심을 받는 젊은 여성들로 대상이 바뀌었죠. 최윤아의 손이 떨렸습니다. 리설주 동지는 극도의 질투심에 사로잡혀 있어요. 원수님 곁에 젊고 예쁜 여자들이 있는 걸 참을 수 없어 하시죠. 그날도 평소와 같았습니다. 원수님께서 류하진의 동물을 보시고 극찬하셨어요. 그런데 리설주 동지의 표정이 너무나 무서웠어요. 최윤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리설주 동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전현, 철이에 단 한마디였죠. 문현숙에게 전화를 걸어 지시를 전달했습니다. 철이반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움직여요. 먼저 대상을 심야에 불러내죠. 그리고 대동감각으로 데려가 잠시 대기시킵니다. 그곳에서 마지막 협박과 회유가 이루어지죠.
그 다음은요? 거절하면 처리반의 실무 책임자인 강도철이 직접 나서요. 시신은 보통 압록강에 유기하죠. 얼굴은 알아볼 수 없게 만들고 최은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방은 완벽하게 정리하고 모든 흔적을 지워요. 마치 그 사람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최은하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을 흘끗 보더니 갑자기 얼굴색이 변했죠. 더 이상은 안 돼요. 제가 여기 왔다는 걸 아무도 모르게 해주세요. 그녀는 서둘러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누군가와 마주친 것 같은 기척이 났죠. 저는 문틈으로 상황을 살폈습니다. 최은하가 허둥지둥 계단으로 내려가는 모습이 보였고 반대편에서는 대동감각 경비원 한동춘이 이쪽으로 걸어오고 있었어요. 한동춘은 조심스레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과 결심이 교차하고 있었죠. 반장님, 제가 그날 밤에 본 걸 다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동춘의 표정이 심각했어요. 류하진 동지가 검은색 승용차에서 내린 뒤 대동감각 1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잠시 후 리설주 동지께서 오셨고 한동춘이 잠시 숨을 고르더니 계속 말을 이었어요. 리설주 동지의 고함 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감히 내가 장군님을 유혹해? 라는 말도 들었어요.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현숙이 들어갔죠. 그러더니 잠시 후에 류하진 동지가 질질 끌려 나왔어요. 강도철과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차에 태웠고 한동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차가 압록강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류하진 동지의 방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죠. 갑자기 한동춘이 내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반장님, 전 더 이상 이 짐을 혼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살인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국가 최고위층이 지시한.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증거를 모두 모아뒀습니다. 제 집 천장 속에 오늘 밤에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동춘이 사무실을 나간 지 2시간 후 그의 사망 소식이 들려왔어요.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이라고 했죠. 하지만 현장에 도착해보니 이건 명백한 타살이었습니다. 저는 한동춘의 아파트 천장에서 증거를 찾았어요. USB 하나가 숨겨져 있었죠. 그 안에는 충격적인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대동감각에서 찍은 CCTV 영상, 리설주의 고함 소리가 담긴 녹음 파일, 처리반의 차량 이동 기록까지. 사무실로 돌아와 자료들을 검토하던 중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들었어요. 문현숙, 그녀는 왜 처리반의 책임자가 된 걸까요? 그리고 그녀의 언니는 정말 실종된 걸까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의 끝에는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았죠. 책상 위에는 한동춘이 남긴 USB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제 이 증거를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해야 했어요. 잘못하면 저와 가족들의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었죠. 수화기를 들어 박대승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USB 내용을 백업해두세요. 그리고 문현숙의 언니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박대승이 자금 추적 결과를 들고 왔습니다. 처리반의 운영 비용이 리설주의 비자금 계좌에서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있었어요.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매달 10만 달러 이상이 처리반 요원들의 계좌로 흘러들어갔어요. 문현숙의 개인 계좌에만 매달 3만 달러가 입금됐더군요. 박대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동춘이 남긴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습니다. 첫 번째 파일은 대동감각 15층에서 녹음된 음성이었죠. 감히 내가 장군님을 유혹해? 리설주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흘러나왔어요. 여사님, 전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장군님께서 공연을 보시고 류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죠. 입 닥쳐. 내 몸매를 과시하면서 장군님을 유혹하는 걸 내가 다 봤어. 2년 끌고 가서 처리해. 파일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다음 영상은 대동강 주차장 CCTV였어요. 류하진이 강도철과 다른 남자들에게 끌려나가는 장면이 선명했죠. 반장님, 박대승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사무실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습니다. 손바닥만한 검은 상자를 내밀었죠. 도청장치였습니다. 책상 밑에 설치되어 있었다고 해요. 언제부터? 말을 잇지 못했어요.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엿듣고 있었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죠. 저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검은색 승용차가 계속 따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미행이었어요.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하자 차가 슬그머니 사라졌죠.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창백한 얼굴로 저를 맞았어요. 여보, 오늘 딸 유치원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나타났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원장 선생님 말로는 딸아이 사진을 찍고 갔다는데 식탁 위에 봉투가 하나 놓여 있었어요. 열어보니 딸아이의 유치원 사진이 들어있었죠. 뒷면에는 메시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사를 중단하시죠. 귀여운 따님을 위해서라도. 그런데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조국장이었어요. 오태승 반장, 내 사무실로 와보게. 조국장의 사무실은 평소와 달리 어두웠어요. 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뭘 캐고 있는지 다 알고 있네. 조국장은 책상 위로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처리반, 리설주 동지의 비자금, 한동춘의 증거, 모두 위험한 것들이지. 난 자네를 아끼네. 15년 동안 근무하며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직접 조언하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사건은 묻히게 될 걸세.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증언을 확보했든 소용없어. 창밖을 바라보던 조국장이 다시 나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자네 딸이 다니는 유치원, 평양 제사유치원이지? 아주 좋은 곳이더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아내도 평양음악대학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고 들었네. 모두가 부러워하는 자리 아닌가.
조국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협박으로 들려왔습니다. 수사 기록과 증거품, 내일 아침까지 모두 내게 가져오게. 그러면 자네와 가족들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저는 어떠한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대로 고집을 부린다면 말을 끝맺지 않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제가 모은 자료들을 다시 훑어봤어요. 처리반의 존재, 리설주의 지시, 자금 흐름, 실종된 무용수들, 모든 증거가 명확했어요. 하지만 조국장의 말대로 이건 결코 이길 수 없는 싸움인지도 모릅니다. 책상 위 가족 사진을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딸아이와 아내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들의 안전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까요? 저는 박대승과 함께 처리반의 은신처를 찾아냈습니다. 사흘이 걸렸죠. 평양 외곽의 한적한 창고였어요. 박대승과 함께 멀리서 지켜보다가 야간 근무자가 교대하는 시간을 노렸습니다. 강도철이 나갔습니다. 박대승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빗속을 뚫고 조심스레 창고로 다가갔습니다. 잠금 장치는 생각보다 쉽게 열렸어요. 마치 누군가 일부러 열어둔 것처럼. 이상하군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창고 안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사무실로 보이는 공간이 눈에 들어왔죠. 반장님, 여기. 박대승이 서류처를 발견했어요. 처리반이 그동안 처리한 대상들의 기록이었습니다. 류아진뿐만 아니라 실종된 다른 무용수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도 있었죠. 갑자기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오는 것 같습니다. 재빨리 숨었지만 이내 발각될 것 같았죠. 시간이 없었습니다. 박대승이 재빨리 휴대폰으로 서류를 촬영하기 시작했어요. 강도철입니다. 창고에 침입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전기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강도철과 처리반 요원들이 창고를 포위하고 있었죠.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박대승의 어깨를 스쳤어요. 박대승 반장님, 괜찮습니다. 긁힌 것뿐이에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추격하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창고 뒤편으로 돌아 담을 넘었죠. 총알이 귓가를 스쳤습니다. 차량이 저쪽에 있습니다. 박대승의 외침에 방향을 틀었어요.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죠. 겨우 차에 도착해 시동을 걸자마자 검은색 승용차들이 나타났어요. 뒤에서 쫓아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차량들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평양 시내로 들어서자 추격은 더욱 치열해졌어요. 신호도 무시한 채 달렸죠. 휴대폰이 없습니다. 박대승의 절박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마도 창고에서 도망치는 과정에서 떨어뜨린 모양이었죠. 증거를 담은 휴대폰을.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가족들은? 걱정 마십시오. 아까 최윤아가 안전한 곳으로. 그런데 갑자기 앞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나타났어요. 핸들을 꺾었지만 이미 늦었죠. 굉음과 함께 차가 돌았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차는 옆으로 누워 있었어요. 박대승이 의식을 잃은 채 쓰러져 있었죠. 그리고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오태승 반장, 이제 그만하시죠. 문현숙의 목소리였어요. 더 이상 도망칠 곳은 없습니다. 차 밖을 보니 처리반 요원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문현숙이 천천히 다가왔어요. 당신, 왜 이런 짓을? 내 언니도 저들 중 하나였으니까요. 하지만 난 살아남기로 했습니다. 문현숙의 차가운 목소리가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어요. 이제 선택하세요.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현숙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서둘러야 합니다. 강도철이 다가와 저를 향해 총을 겨눴죠. 심장이 미칠 듯이 뛰던 그때였어요. 박대승이 갑자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도망치세요. 박대승이 강도철의 다리를 걷어찼어요. 총성이 울렸습니다.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달리기 시작했죠. 뒤에서 고함 소리와 총성이 이어졌어요. 빗속을 뚫고 달렸습니다. 모든 증거를 잃었지만 이제 돌아갈 수는 없었어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최윤아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사람을 찾으세요. 강석진이라고 탈북 루트에서 믿을 만한 브로커입니다. 비가 그치고 새벽이 밝아올 무렵 마침내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평양 외곽의 낡은 창고였어요.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었죠. 어젯밤 사고로 다친 왼쪽 어깨가 욱신거렸습니다. 가족들은 이미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강석진의 말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가 지도를 펼쳤죠. 손가락으로 경로를 짚으며 설명했습니다. 오늘 새벽 4시 신의주로 가는 무역 차량이 출발합니다. 화물칸에는 중국으로 수출하는 농산물이 가득할 거예요. 그 사이에 숨어서 이동하실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간이 얼마 없었죠.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트럭에 올랐습니다. 화물칸은 배추 상자들로 가득했어요. 그 사이에 좁은 공간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신의주에 도착하면 중국 무역상을 가장한 제 동료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때까지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신의주로 가는 6시간의 여정이 시작됐어요. 도로 곳곳에 검문이 있었지만 강석진의 치밀한 준비 덕분에 통과할 수 있었죠. 2시간을 더 간 후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강석진의 동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가족들이 있었죠. 아빠, 딸아이가 달려왔어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저를 안았습니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도 잠시, 우리는 서둘러 움직여야 했어요. 다행스러움에 저 또한 눈물이 나더군요. 배를 타야 합니다. 시간이 없어요. 강석진이 우리를 재촉해 작은 어선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둠을 틈타 압록강을 건너기 위한 마지막 도주였죠.
혼란 속에서 배에 올랐어요. 강을 건너는 30분이 30년처럼 느껴졌어요. 중국 땅을 밟는 순간 모든 게 꿈만 같았죠. 하지만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향하는 여정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는 태국에 도착해 한국 대사관에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2주간의 조사를 거친 후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국정원의 합동신문이 시작됐죠. 류아진 사건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상세히 진술해야 했습니다. 이후엔 하나원에서의 생활이 시작됐어요. 12주 동안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았죠. 딸아이는 처음 보는 것들에 신기해하며 금세 적응해갔고 아내는 취업 교육에 열심히 참여했습니다. 매일 밤 우리는 이 평화로운 일상이 꿈만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저는 국정원의 지속적인 조사 속에서도 류아진 사건의 진실을 알리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비록 물리적 증거는 모두 잃었지만 우리의 증언은 북한 정권의 숨겨진 실체를 드러내기에 충분했죠. 앞으로도 저는 탈북자들을 돕고 북한의 실체를 알리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류아진과 그 외 희생된 무용수들을,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다 희생된 이들을, 언젠가는 그들의 명예가 회복되고 진실이 완전히 밝혀질 것이라 믿습니다.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북한에서 나름 성공한 형사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탈북자가 되어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네요. 그래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류아진 살인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다 북한을 등진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옳은 선택이었다고 믿습니다.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북한의 숨겨진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이 방송을 통해 아직도 북한에서 리설주의 질투로 고통받고 있을 수많은 여성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저희 가족에게 새 삶을 주신 한국의 무한한 감사함을 안고 열심히 살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